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회사도 실제로 보시면 그 출제율이 많이 떨어져요. 출제율이 많이 떨어지거든. 자,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포인트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 조선의 신분제도는 일단 크게는 양천제예요. 양천제. 됐죠? 양천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날갯단을 보시면 됩니다. 날갯단. 날갯단에 써 있어요. 자, 양천제인데 양천제라는 건 뭐냐면 크게 양인과 천인 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신분제도가 그래도 가장 개방적이었던 게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양인과 그 다음에 일부 천인 이렇게 양, 천 딱 계급이 둘밖에 없었던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요 양천제가 언제냐면 15세기예요. 15세기. 자, 그런데 16세기에 좀 변화가 생깁니다. 16세기에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 양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양반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문반과 무반의 그러니까 정부 공직자를 지칭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반과 서반,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동서양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2세기, 그러니까 15세기에는 조선의 양반들 중에도 실제로 그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합격을 못해서 공무원이 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양반이 아니었던 거야. 됐죠? 양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양반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공무원처럼 성취지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일정한 시험에 합격을 해서 국가 임용이 돼야 내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양반.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취지위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과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험생들. 제가 실제로 그 노량진에서도 그 수험생들이랑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수험생들까지도 전부 양반. 그리고 더 끝내주는 건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족까지도. 그래서 이 양반이라는 말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요 말이 16세기가 되면 얘가 사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반과 사족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비들, 그러니까 관리를 포함한 과거를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과 그의 패밀리들까지 전부 뭐가 된다? 양반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그들의 숫자가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가 느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그럼 기득권 세력도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다른 계급과의 차별화가 필요한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조선은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조선도 과거제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농민들도 과거에 응시해서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내가 농민인데 근데 뭐 나 과거시험 준비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책 어디서 뭐 구입했거나 아니면 책은 뭐 당시 워낙 귀하니까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뭐 빌리든가 아니면 뭐 내가 책 몇 줄 읽었다. 어쨌건 나 과거시험 볼 거다. 그러고서는 실제로 뭐 응시도 한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뭐 증거도 남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응시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자, 그럼 나도 양반이다. 여러분 이러면 개판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16세기가 되면 이 양반들이 상민들, 그러니까 일반 평민과의 차별성을 강화해요. 그러면서 16세기에 이후에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반상제예요. 그러니까 반상제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16세기 이후에는 그 일반적으로는 다 반상이 다 통용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 이 개념은 소위 말해서 일부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낸 개념이야. 원래는 이런 계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거지. 다 똑같이 양인인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그 마지막에 15세기에 그 나중에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막 넘어갈 때 그러니까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날까지 경국대전상은 오직 양천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양반과 상민을 구별했지만 조선시대에 그러나 법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제적이라는 말은
경국대전상이에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상에는 조선은 양천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보세요. 밑에 있는 상민을 잘라낸 거야. 그래서 니들은 양반이 아니야. 됐죠? 그런데 원래 양반이라는 말이 관리를 지칭하는 말이잖아. 공무원. 근데 여기에 또 뭐 두고 있냐면 하급 공무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이렇게 좀 하급 공무원도 있잖아요. 근데 니들도 양반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자, 하급 공무원들을 또 한 번 커팅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게 바로 중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공무원들은 다 양반이라고 불렀는데, 자, 밑에 공무원은, 자, 지배계층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부계층은 니들은 기득권으로 인정 안 하겠다고 또 잘라요. 여기까지 되죠? 자,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양반과, 그 다음에 중인과 상민과 천민이라고 하는 사신분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냐면 16세기 이후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법제적으로는 실제로 이건 없었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용됐던 거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양반. 그래서 각종 국역이 면제되고 경제적으로는 지주층, 정책으로는 관료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배층의 하부 구조로 해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중인이고요. 자, 중인은 그래서 16세기도 조금 명확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하나의 신분으로 좀 굳어져요. 자, 중인은, 중인에서는 여러분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인이라는 게 사실은 조선에서는 가장 애매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냥 관리냐 아니냐로 양반이냐 상민이 나눠지는 건데 근데 여기는 실제로 좀 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직급까지면 양반이고 어느 정도면 또 양반이 아니고 중인이냐 이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중인은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양반에서 일반 상민들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지배층의 하부 구조 그러니까 행정실무자들을 싹 다 잡아서 양반이라고 중인이라고 그냥 통칭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중인 안에는 자 이제 그룹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술관. 자, 기술관은 가장 대표적인 공직자들 중에서 하급 공무원들이죠. 잡과에 합격한 오늘날로 말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건 잡과응시에서 합격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전문직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됐죠? 그래서 의관, 닥터들이죠. 요즘에 뭐 한국 사회가 사실 이제 의대 집중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역관, 통역관이죠. 그러니까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요즘에 여러 가지 전문 직종으로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음양관. 음양관은 뭐냐면 천문관측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연구원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자들. 그러니까 뭐 공대생들 이런 연구원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율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 됐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검찰직 공무원이나 또는 법원직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기술관이에요. 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그냥 중인이라고 지칭할 땐 항상 이걸 중인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다음 서울. 이게 서울도 되게 웃긴데 서울은 뭐냐면 그러니까 양반들 중에서 첩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양인이면 서자, 엄마가 천인, 그러니까 노비면 얼자. 그래서 합쳐서 서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조선사회에서 이것도 특이하죠. 이게 원래 중국에도 없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건데 고려 때도 이런 거 없었거든. 이게 조선에만 생긴 건데 그래서 첩의 자식을 차별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첩의 자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분명히 아버지가 양반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정실소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유로 문과응시까지도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도 문과응시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못 봐요. 됐죠? 네. 그래서 자, 만약에 조선사에서 신분계층 문제를 물어보면 가장 핵심은 요 기술관, 좁은 의미의 중인과 서울을 구별하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사람들은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고 문과응시 제한은 없고요. 원래 지배층의 하부구조였는데 커팅당한 거고 여기는 양반의 자식인데 차별받은 거지. 그리고 특이점은 문과응시도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이 향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관청의 말단서리들. 됐죠? 네, 그래서 이건 우리 고려 때도 뭐 이런 계급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민, 일반 농민입니다. 됐죠? 자, 농민을 포함한 상민, 뭐 수공업자,
그래서 국가에 뭐 세금 내는 사람들, 됐죠? 국가 재정의 가장 기반들이죠. 자, 그다음 천민. 자, 천민은 이제 노비가 가장 대표고, 여러분 노비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되겠죠? 자,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전근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가산, 재산이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노비들이 실제로 이제 담당 관청이 하나 생겨요. 이게 장례원이거든. 이게 왜 생기냐면, 그러니까 조선 국초 15세기부터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로 법원에 서로 고소해서 재산 분쟁이 생기잖아. 그러면 재산 분쟁이 제일 많이 생겼던 게 노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문서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갈등이 좀 덜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여러 가지 뭐 이제 부모가 상속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소유권 분쟁이 제일 많았던 게 노비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담당하는 관청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장례원입니다. 형조산하에.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앞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인에게 귀속되는 그러니까 사노비가 있고요.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가 있고요. 이런 건 다 고려에서 다 했던 거랑 똑같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머물면 입역노비, 솔고노비라고 했고, 바깥에 있으면 외고노비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노비는 신분 결정은 뭐냐면 일천즉천이에요. 일천즉천. 요것도 앞에서 했는데, 그래서 하나가 천하면 결론은 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양쪽 중에 한쪽만 노비가 섞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일천즉천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기득권 세력들이 그 소위 말해서 재테크를 했던 거예요. 노비의 숫자를 계속 늘렸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노비가 만약에 돌쇠가 있고 그 다음에 꽃분이가 있잖아. 그러면 꽃분이랑 돌쇠가 절대 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주인인 내 입장에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 돌쇠를 바깥에 있는 일반 양인 여자와 그러니까 가족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꼬셔서. 이해됐죠? 그래서 뭐 우리 돌쇠 봤어? 뭐 우리 돌쇠 뭐 장난 아니야? 막 몸짱 장난 아니야? 뭐 이빨 다 있어? 뭐 그리고 벗은 몸 못 봤지? 뭐 장난 아니야? 완전 건강해? 뭐 막 이렇게 막 해서 꼬셔가지고 뭐 텃밭도 좀 주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꽃분이는 또 바깥에 일반 양인 남자에게 또 시집을 보내는 거야. 결혼을 시키는 거죠. 됐죠? 또 이렇게 또 아까처럼 똑같이 막 꼬셔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 그 남자 노비, 여자 노비가 이제 각각의 가정을 꾸렸으니까 두 가정이 됐죠. 근데 문제는 양쪽 한쪽에 다 노비피가 섞여 있죠. 그러면 일천즉천에 의해서 태어난 애들은 전부 다 노비가 됩니다. 그런데 노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소유권주가 한쪽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집에 다 귀속되는 거야.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러니까 꽃분이 돌쇠 지금 제가 막 중매 쓰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재테크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 두 집에서 생기는 노비가 전부 우리 집 노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들을 기득권 세력들이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려 때부터 양천통원 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걸 좀 금지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자, 그리고 조선 태종이 종부법이라는 것도 한번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비인 경우에만 노비로 하겠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부법은 태종이 현실을 잘 몰랐던 거야. 노비는 사실은 아빠가 누군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무조건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절대 바뀔 수 없는 건 엄마잖아. 그래서 무조건 엄마로 가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 요건 정확하게 영조예요. 영조 편에서만 한 번 더 살짝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노비 종모법을 시행합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자, 노비의 신분은 누구를 따른다? 엄마를 따른다. 그래서 양인 남자랑 여자 그러니까 여자 종을 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남자 종을 노, 합쳐서 노비예요. 그래서 비와 결혼한 경우만 노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노비인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양인이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비인데 우리 어머니가 양인이야. 됐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양인 엄마 몸에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저는 양인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노비를 막 늘릴 수 없겠죠? 그래서 양인의 수를 확보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그래서 뭐, 백정이나 광대나 창기나 무당 등도 천민 취급을 받는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법제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법제적으로 명확한 천민은 사실은 노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사람들은 노비 취급을 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하나는 백정. 요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건 제대로 제가 길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래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농민이었지만, 그러나 조선시대 명칭이 도살업에 종사하는 천민을 지칭하는 말로 바뀐다 그랬죠. 그쵸? 네.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정책.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앞에서 뭐 또 했던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자, 환곡. 자, 환곡은, 고려시대, 그러니까 의창을 계승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춘대 추납. 그러니까 봄철에 먹을 거 없을 때 곡식을 대여해 줬다가, 그 다음에 추납. 그래서 가을철에 되돌려받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조선은 왜 환곡이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곡식이 나갔다가 이게 환자가 돌아올 환자거든요. 곡식이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농민구일제도인데, 원래 그 업무는 원래 고려시대처럼 의창이 했어요. 근데 의창이 기금이 고갈되면서 원래는 물가조절기구였던 상평창. 여러분 고려 성종 때 만들었던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상평창 기억나시죠? 늘상 창골 평평히 한다. 그래서 물가 조절했던 기구. 근데 그 물가 조절 위해서 이 상평창이라는 기구가 늘 곡식을 이렇게 좀 사서 쌓아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뭘 하냐면 이 구율의 업무, 백성들을 도와주는 춘대추납의 업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의창에서 상평창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곡이라는 명분으로 이자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의창이 왜 기금이 고갈됐냐면 특별히 이자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율미를 계속 이 의창에다가 곡식을 계속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 기금 딱 만들어 놓고 손 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왜 그 경제적으로 관청에 돈을 빌렸는데 능력이 안 돼서 아예 못 갚거나 막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고갈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상평창이 황곡을 운영하면서 이자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조선후기에 문제가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사창제. 자, 사창은 이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개인의 창고야. 그러니까 향촌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좀 덕망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냥 나서서 곡식을 좀 빌려주고 가을에 받겠다,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세종 때 시범적으로 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문종 때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확대가 돼서 실시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바로 고리대화됩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그냥 고리대가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성종 때가 되면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갈게요. 의료기관이 고려 때 그대로 이어가는 거야. 해민국, 됐죠? 요거 약국,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동서대비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개경에 동대비원, 서대비원 두 개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조선건국 이후에도 한양에 똑같이 흥인지문협회와 독립문협회 다 만들어요. 됐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사회복지센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 되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거 대비가 무슨 말이죠? 요 대비가 뭐냐면 대자 대비한 부처님의 은혜예요. 됐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이 이거 뭐야? 이거 원래 불교에서 하는 거잖아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조선은 철저하게 숭유 억불의 나라잖아. 그래서 이거 명칭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활인서로 바꾸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들을 도와준다. 됐죠? 이거 도와줄 활이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재생원, 요거는 이제 의료 서비스지, 지방민들을 위한. 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족제도는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선 전기까지는 똑같아요. 남녀 균분 상속하고요. 그다음에 순서대로 그냥 호족에 기재하고요. 그다음에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내고 양자 드리지 않습니다. 되죠? 자, 그다음 조선의 향촌사의 모습인데, 자, 향촌에서는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유양소 요거 앞에서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양소는 뭐냐면 그냥 소위 말해서 지방에 낙향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직 공무원들이나 좀 집안이 괜찮거나 지역에 유지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방의 향리나부랑이들이랑 나는 달라. 그러면서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의 클럽, 라이온스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국가에서 인정받으면 지방의회가 되는 거야. 그게 유양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양소는 지방 그냥 의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향초사의 풍속 교량하고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여기 회장을 뭐라 그랬냐면 좌수, 그 다음에 총무를 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명부를 만드는데 향안이라고 그러고요, 자신들의 모임은 향안. 그리고 자기들끼리 우리 동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생활 규칙을 만들자, 그래서 규정을 이제 제정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향규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향액과 서원인데, 이건 제가 조광점에서도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향약이라는 건 뭐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이 유양소라는 게 원래 그 향촌사회, 향촌자치를 위해서 그들이 꿈꿨던 걸 그 지방에다 만든 게 유양소인데, 근데 나중에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5세기 세종 때 보면 중앙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경제소라는 게 만들어져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중앙에 경제소를 통해서, 요거는 이제 한양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 지방 출신을 이렇게 이제 경제소에다 배치한 다음에 그 지역을 통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경제소는, 그러니까 유양소는 이제 경제소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흥에서 뭐 태종, 세조 같은 사람들이 없애면 나중에 또 이들이 또 뭐 또 그래도 또 막, 죽지 않고 막 바퀴벌레처럼 살아나갖고 막 다시 또 유양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세종이나 막 성종 같은 왕이 또 인정해주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5세기, 16세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15세기 후반 쪽으로 가면서 아예 그냥 경제소를 가지고 유양소를 통제합니다. 되죠? 자, 이렇게 되자, 조광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광조는 항상 사림의 대표잖아. 사림이 추구했던 향촌자치, 향촌사회의 안정, 그 다음에 뭐 언론활동의 활성화, 됐죠? 또는 뭐 유교 정치의 강화, 나머지 성향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조광조잖아. 근데 일반 사림이랑 딱 다른 거 하나가 뭐냐면, 조광조가 향약을 최초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향약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유양소의 대체제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유양소하고 통제를 받으니까 향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뉴 라이온스 클럽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됐죠? 그래서 향약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되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조광조와 이황 이가 처음에 이게 만들 때는 유양소와 똑같은 양반들의 클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더 업그레이드냐면, 유양소는 양반들만의 클럽이었죠. 근데 향약은 그 양반들의 클럽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일반 농민들을 또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상하 합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향촌사회 지배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부 구조로 회원으로 농민들까지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유양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해서 정적으로 향이 막 실시되다가 조광조와 그 제자들이 기묘사화로 화를 당하잖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주춤해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황과 이의 노력으로 자, 이제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됐죠? 4대 동목을 바탕으로 규약을 제정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풍속교화, 향촌 자치, 뭐 이제 여러 가지 유교윤리의 보급,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지방사족들이 주요한 임원진을 다 차지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임원진을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향약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약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임원진들 중에 회장은 뭐라 그러냐면 우두머리 도자를 써서 도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불렀는데 요 임원진들을 차지하면서 실제로 뭘 한다? 이 향약을 통해서 농민들을 이 기구에 집어넣고 농민을 통제하는, 향약은 통제 조직으로서의 하나 더 역할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의 클럽에서 유양소는 끝났는데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된 게 뭐라고요? 농민 통제까지. 됐죠? 끝. 자, 그다음 이제 서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향가 서원은 사림들이, 지방의 제지사족들이 어떻게 사실은 향촌사회의 농민을 장악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사림들이 제일 좋아했던 두 가지가 뭐야? 향약과 서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뭘 장악했다? 향촌사회. 그래서 사림은 항상 향촌을 장악하고 있을 때만 진짜 사림이라고 그랬죠. 자, 서원입니다. 자,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최초예요. 주세붕. 그래서 요 백운동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안양의 생가에다 만든 거야.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풍기 군수로 왔는데, 풍기 군수.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관할 지역에 안양의 생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생가가 그냥 버려져 있어. 그래서 주세붕이 야, 이러면 되냐. 우리나라 성리학의 스타트인데, 그렇잖아요? 안양은 충렬왕 때 처음으로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사람의 뜻을 기려서 이곳에 배양을 하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회원사라는 그 배양하는 곳을 만들어요. 제사 지내는데.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중국에 있었던 백록당 서원을 이제 모델로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서원을 만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선현에 대한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우리의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학자, 그 사람 한 명을 배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제사도 지니면서 그의 뜻을 기리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공간이 확보가 되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뭘 하냐면 거기에 평소에는 유생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학문을 교육해요.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또는 뭐 학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됐죠? 이런 교육의 장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세붕의 백운동서원은 나중에 또 명종 때 하필이면 거기에 퇴계 이황이 그러니까 풍기군수로 그 다음에 부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황이 자기 이제 관할적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에 서원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게 안양이 생가라는 거야. 근데 아니 자기 같은 학자도 몰랐어. 우리나라 이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 우리나라에도 있어? 근데 이렇게 어떻게 아무도 모르냐. 그래서 명종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공인해달라. 그리고 널리 알려달라. 그런데 이 상소를 받았던 명종이 어떻게 하냐면 윤허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운동서원은 소수서원이라 그래서 최초로 사익을 받아요. 되죠? 그리고 사익을 받게 되면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익을 받게 되면 뭐 토지라든가 또는 노비라든가 또는 서적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원의 모든 재산은 면세 혜택을 받게 돼요.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계, 종교인들에게 사실은 세금 부과하는 문제, 이거 사실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좀 많은 진통이 좀 있었던 문제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는 또 면세 혜택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조선 후기에 사실은 이 서원들이 이런 혜택들 때문에 또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됐죠?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할 거예요. 자, 이제 최종판. 그럼 이제 결론. 그래서 이 서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분단과도 이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여기는 그 지역 향촌사회 제지사족들의 그러니까 양반들의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들이 결집합니다. 왜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도 많고 농민들에 대한 횡포도 심해져요. 자, 그래서 나중에 영조가 서원을 대폭 한번 정리합니다. 탕평 정치를 실시하면서. 이거 다 영조편에 가서 또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서원철폐에서 제일 유명한 건 여러분 대원군도예요. 대원군은 이제 정말 화끈하게 합니다. 정읍계 뭐 700개. 그리고 뭐 혹자들은 1000개가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원들 진짜 사익서원 딱 47개만 남기고 싹 다 밀어버려요. 이게 양반 유생들이 대원군의 개혁 정치 중에 가장 반발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원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조선 정기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들 저희들 정리해 봤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조선 경제사회를 마무리했네요. 조선 전기.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조선 전기의 문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